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 자필로 쓴 일기보다는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가, 또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인맥을 넓힐 수 있는 SNS가 익숙한 모습. 바로 전 세계 인터넷 속도 1위인 한국의 또 다른 세상, 사이버 세계의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했던 가상 세계는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바로 사이버 보안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개인적인 목적의 해킹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적 수단으로까지 번지는 사이버 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국내 사이버 보안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진정한 IT 강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본다.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25분 무렵 국내 주요 방송국과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명백한 사이버 테러였다. YTN을 비롯해 두 개의 공영방송국의 컴퓨터 수백 대가 꺼지며 방송국은 순식간에 우왕좌왕하는 형국이 됐다. 검은 화면에 다시 부팅하라는 문구만 계속 떠있을 뿐이었다. 비슷한 시간, 이번엔 주요 금융사의 중앙 서버가 다운됐다. 인터넷 뱅킹은 물론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군은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 총 5단계 중 특정 공격 위험에 해당하는 3단계로 격상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날 점심을 간 넘긴 시간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그 전산망 내 PC와 서버들이 오류를 일으키고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긴급히 저희 수사관들을 파견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다른 여러 방송사들과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동일한 피해를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 민관군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으며 공격 방식으로는 최소 8개월 이상 치밀하게 벌여온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을 지목했다. 그렇다면 APT 공격이란 무엇일까? APT는 표적을 설정한 뒤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을 반복하는 해킹 수법이다. 몇 개월에 걸쳐 서버 관리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최적의 순간에 침투하기 때문에 방화벽이나 백신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기관총을 쏴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친 저격 수용의 공격인 셈. 특이한 점은 메인 서버가 아닌 메인 서버에 연결된 개개인의 PC를 공략한다는 사실.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뚫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해커는 함정이 숨겨진 이메일을 계속적으로 보낸다. 누군가 한 번은 열어보게 되는 상황을 노리는 것. 메일을 열어본 사람 PC를 통해 방화벽을 넘어 침입한 악성 코드는 메인 서버는 물론 연결된 모든 PC에 전염돼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그 APT 공격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의 유출 부분이고요. 또는 정보의 유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정보 유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기업이나 기관 내에 아주 크리티컬하고 예민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유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장시간의 그 준비를 통한 정보 시스템의 완벽한 파괴, 즉 전산망 장애와 연결된 이런 파괴 형태,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서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해킹 수법으로는 APT보다는 DDoS 공격이 많다.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으로 2009년 7월 정부 주요 기관 홈페이지 등 25개 사이트가 다운된 적이 있다.
디도스 공격이 정상적인 고속도로의 가짜 자동차, 즉 해커 PC가 무한정 늘어나 정체를 빚는 거라면 APT는 의심 없이 진입시킨 가짜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자체를 폭파시키는 형국이다.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러한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법이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 등의 주요 언론과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은 물론 정계와 연예계 인사들의 금융 정보가 APT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APT는 특히 국내의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엑스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액티브엑스는 일반 응용 프로그램과 웹을 연결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술. 해커는 액티브엑스의 모듈 업데이트 파일 경로를 악성 코드 파일 경로로 변조해 특정 웹사이트 방문 시 이 악성 코드 파일이 설치되도록 했다. 액티브엑스 취약점이 있는데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도중에 악성 코드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 프로그램, 방어력 프로그램 뭐 이런 다양한 액티브엑스를 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용자들이 무의식 중에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다가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간 가짜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커들이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간 그런 사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거죠. 320 사이버 테러의 공격 유형이 밝혀지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시스템적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내부 사용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악성 코드는 동영상이나 다운로드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침투한 것이 문제. 따라서 사전에 감염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좀비 PC를 막아야 했다. 이러한 악성 코드 사이트나 프로그램 자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는 두 번째 취약점으로 꼽힌다. 320 사이버 테러에 쓰인 APT 공격도 오랜 기간 동안 내부 좀비 PC와 그것을 원격 조종하는 CNC 사이에 수없는 통신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감지할 시스템은 없었던가. 우선 그 과거의 사이버 공격들은 디도스 공격처럼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피해에 그쳤다면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기업체의 전산망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유출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피해의 그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320 사이버 테러로 인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은 APT 공격에 대비한 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320 사이버 테러 수사에 민간 보안업체 자격으로 참여한 한 보안 전문기관. 수사 분석은 끝났지만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APT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상담이 전과 달리 폭주하고 있기 때문. 단순히 특정 보안 솔루션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을 넘어 보안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빨리 APT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었을까? 근데 불행히도 이 APT 공격은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을 하는 이런 그 보이는 인버스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상적인 사용자라든지 관리자들이 외부의 웹서핑이나 특정한 업데이트 절차를 통해서, 즉 취약한 시스템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신뢰된 사용자가 외부 특정한 웹사이트라든지 특정한 콘텐츠를 열람함과 동시에 시스템이 감염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 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탐지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공격의 양상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APT 솔루션은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APT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비정상 사용자의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기술. 한마디로 320 사이버 테러를 방어할 수 있던 기술에 가깝다. 개발팀은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악성 코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사이클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대상 공격을 선정해서 목표를 분석하고 접근한 뒤 악성 코드를 생성, 은폐, 잠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었던 보안 체계로는 일부의 과정만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보안 체계에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이 악성 코드가 생성돼서 잠복하고 확산되는 이 과정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 시간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 타임을 억텟 프리 타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텟 프리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가지 모니터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다운받고 있는 다운로드 파일들을 전수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의 정보 수집 능력뿐만 아니라 국내의 악성 코드 정보들과 국가 주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약성 정보를 종합해야 됩니다. We told you to run. How'd you get on the shore? Who are you? You have 10 seconds.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Get down now. I believe Jerry.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날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모든 디지털 기기를 해킹하여 주인공의 삶 전체를 흔들고 조종하는 내용의 영화.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종류만 확인해봐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은행을 대신하는 현금 지급기. 그 밖에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물론 교통 안내 사인보드와 신호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자장치는 편리함이라는 이점과 동시에 해킹 대상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3천만 가입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사이버 테러의 또 다른 표적이 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갈 경우 통신망 붕괴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바일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방식이다. 일정 시간만 켜져 있는 PC와 달리 스마트폰은 24시간 상시 작동되고 주력망이 LTE로 전환되면서 트래픽 전송 속도도 5배 이상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파괴력이 큰 환경이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모바일 보안의 상황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케이블 PC라든지 모바일 폰, 모바일 비오드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된 모든 모바일 장비들이 마치 데스크탑과 거의 동일한 성능과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상에서 있었던 모든 보안 조치들이 모바일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커들이 PC, 즉 보안 레벨이 강화되는 PC나 서버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먼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현재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바일용 백신 외에는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해킹에서 범죄로까지 그 사례가 늘고 있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기법이다. 스미싱은 할인 쿠폰 등의 웹사이트 창을 클릭하면 트로이 목마를 주입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범죄자의 손아귀에 들어간 휴대전화는 승인 번호가 유출되어 사이버머니가 결제되는 등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2년간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스미싱은 두드러진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스미싱을 미리 막기 위해선 핸드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쿠폰, 상품권, 무료 등의 단어를 스팸 문구로 등록해 스미싱 문자 전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포털 사이트나 게임 업체의 업데이트 서버를 해커가 장악해 사용자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무차별 대량 유포할 수도 있다. 이런 모바일 해킹은 PC보다 사용자가 훨씬 많은 휴대전화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 그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한 사설 보안기관에서 역시 사이버 테러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상황을 주목해왔다.
특히나 최근 불법 해커들이 유선이 아닌 무선 해킹을 많이 쓰는 점, 주말에는 PC 사용자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확연히 많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많은 기기가 공격자에게 목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바일 해킹은 이미 불법 해커들의 타깃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모바일 해킹에 노출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봤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작동됐던 최신형 스마트폰. 잠시 후 스마트폰은 실사용자의 움직임이 아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조종됐다. 스미싱으로 설치된 악성 코드가 범죄자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도록 만든 것이다. 모바일 피해 사례는 국내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이것 모바일 뱅킹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제 사건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 쪽을 이제 게임 쪽 안에 유명한 게임 같은 경우에 무료 게임에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해서 다시 이제 배포하는 형태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소스들을 실제로 다 파악을 해서 그 이제 상용 인터넷에 공개된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게임 소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게임에 대한 소스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해킹은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게임 시스템에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수법 등이 그것인데, 불법 해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해킹 앱, 이른바 가짜 앱을 설치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뒤 여러 사이트를 거쳐 인터넷 주소를 세탁하고 최종 침투한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스마트폰에 발견된 악성 코드를 보더라도 처음 발견 당시보다 약 5,000배나 급증한 상황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주는 스마트폰이 불법 해커에게 손쉬운 해킹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320 사이버 테러 때도 무선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특히나 무선 해킹은 와이파이를 거쳐 해킹한 뒤 스마트폰을 꺼버리면 다시 켜지 않는 한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해커에겐 최상의 해킹 여건이 될 수 있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켜보면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모두 불법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한 환경이다. 최근 이곳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모바일 보안 위협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특정 모바일 OS 코드의 경우 프로그램 소스가 해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다. 그 실제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은 전부 다 그 개발 단계에서 그 적용을 하는 그 좀 더 어렵게 그 공격자가 소스 코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그 실제 실행 파일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그 여러 가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여러 가지 그 역컴파일 툴, 악성 코드 삽입 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전부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웹 형태의 서비스다. 모바일 디도스 공격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바일 보안 기술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렇게 불법 해킹을 미리 예견하고 막을 방법을 떠올릴 수 있던 건 이들 자신도 해커기 때문이다. 이곳의 대표로 있는 홍민표 씨는 2000년 카이스트 주간의 국제 해킹 대회 1위를 차지한 전력이 있다. 오래전부터 화이트 해커의 길을 걸어온 경력자인 것. 그러니까 뭐 취약점 연구하거나 뭐 이런 해킹 기법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는 거는 뭐 블랙햇 해커들하고 다른 건 없고요. 단지 좀 더 먼저 연구해서 이런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보안 공고를 내거나 해당 밴드한테 알려줘서 뭐 패치를 하거나
그에 맞는 뭐 대규모 공격을 막는 그런 이제 뭐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이제 미리 개발해서 이렇게 좀 보급하는 그런 쪽까지 하는 일들을 하죠. 화이트 해커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방어책을 찾는 보안 전문가를 말한다. 최근 연이은 국가적 사이버 테러로 화이트 해커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 기업이나 정보기관의 의뢰를 받고 가상 해킹을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스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역으로 알아내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공격을 시도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거나 서버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 이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커가 돼 사정없는 공격으로 취약점을 분석한다. 반면 블랙 해커는 주로 범죄 목적으로 해킹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의 경계를 넘나드는 건 순간의 일. 기술적인 면에서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또 낮에는 보안업체에서 정보 보안 전문가로, 밤에는 특정 사이트를 해킹하는 블랙 해커로 활동하는 그레이 해커도 존재한다. 실제 똑같아요. 공격하는 건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뭐 모의 해킹을 하거나 하는 건 똑같은데, 단지 그걸 가지고 선의적으로 연구를 해서 솔루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악의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서 나온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뭐 팔거나 하는, 뭐 시스템 피해 주거나 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냐 선의적이냐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하는 건. 해커의 세계는 그 종류도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적인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를 보더라도 해킹의 표적에는 국경이 없다. 어나니머스는 2011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2012년엔 미국 CIA와 FBI 홈페이지, 교황청 바티칸 사이트 등을 잇따라 공격했다. 지난달 4일엔 북한 대남 사이트로 알려진 홈페이지를 해킹, 회원 9,001명의 명단까지 공개한 바 있다. 정확한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국제 해커 조직이 전 세계의 정치적 사안에까지 개입하고 있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이버 세계에서 해킹이 지니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킹을 막는 해커인 화이트 해커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려대학교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이버 국방학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스페이스에서는 공격해갖고 잘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난 불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이 들어왔잖아. 들어오면 안 돼. 오류나. 그런데 연우 강의실과는 사뭇 다른 풍경.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실전 훈련 공간인 것이다.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워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응이 오면 얼른 그 근원지를 추격해서 그 근원지에 대해서 거꾸로 사이버 무기를 보내가지고 그 상대편 서버를 갖다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훈련, 그리고 각종 정보를 갖다 분석해서 그 정보의 어떤 악성 코드에 따르는 백신을 만들어 본다든지. 입학한 지 2달여밖에 안 된 신입생을 상대로 전문적인 해킹의 알고리즘이 설명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이버 전쟁은 국가 기밀 사항을 다뤄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국방학과에선 일반 컴퓨터 관련 학과와는 달리 컴퓨터에 대한 일반 지식뿐만 아니라 해킹 능력부와 암호학은 물론 군사 전략까지 교육한다. 졸업생은 남녀 불문하고 전원 소위로 임관돼 군내 정보보안부서에서 7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재학생의 3분의 2는 영재학교를 비롯한 특목고 출신. 입학시험에는 체력 검정과 군 면접도 있다. 보안 분야는 가르친다기보다 문제를 던지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측면이 큰데 교수진들은 재학생이 어려운 과제도 척척이라고 자부한다. 우리 사이버 국방학과 전 세계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신에는 이걸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최정병기 활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이버 병기입니다. 얘네들이.
하지만 사이버 테러를 대비한 국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부대 인력은 3천여 명 수준에 이르는 반면 한국군의 인력은 400명 정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 안보의식 교류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개인 생활에서도 사실은 뭐 으슥한데 함부로 안 들어가고 남 모르는 사람 오면 문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메일 같은 거 이상한 거 잘 모르는 거 오면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짜라고 그래가지고 앱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이상한 사이트 가가지고 공짜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그러는데 그게 다 악성 코드 범벅이거든요. 해킹 시스템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더라도 철저한 보안 의식이 왜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이 위협당하는 본질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보안 의식 부족에서 비롯한 무방비적 수용 자세가 문제라는 것. 그것이 비록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 정책이라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공인인증서가 있다. 1999년에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앞선 암호화 기술의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그 앞선 기술, 그 당시로는 앞선 기술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좀 소박한 심정으로 그 기술 사용을 강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99년도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유저 컴퓨터를 향한 공격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데 99년에 한국 기술진들이 개발한 기술은 유저 컴퓨터에 추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유저 컴퓨터에 인증서 파일 나눠주는 이런 그 소박한 발상으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이다. 번거로워도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 의심 없이 써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월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게 통장에 5천만 원이 무단 인출됐고 2월에는 공인인증서 700여 개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일괄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김기창 교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다는 것은 곧 컴퓨터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개인 PC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각종 다운로드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첫 번째로 외국 정부들은 공인인증서를 써라 뭐 이런 강요를 하는 정부는 없어요. 한국만 이 공인인증서를 강요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은행 거래와 카드 거래를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유저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정보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고를 막는 거는 카드사가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세련된 고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위험거래 유형을 포착하는 거예요.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CVC 코드 등으로 결제가 된다.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개인 PC에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절차 또한 간편하다. 김기찬 교수뿐만 아니라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공인인증서 방식을 의무화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 기업 보안의 실태는 어떨까? 2010년 이란에서 원전 운용 시스템이 해킹으로 마비되는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긴장 수위를 높인 대대적인 사건으로 이후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도 서둘러 사이버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킹이나 악성 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과 업무 마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근 화이트 해커를 채용하는가 하면 원전 제어망과 인터넷을 격리하는 망 분리 기술을 채택해 쓰고 있다. 일반 업무망도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3.20 사이버 테러 이후 긴급 대응반을 구축하는 등 보안 체계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용 망구와 전력 제어망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일반 망을 통해 침투되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는데, 이렇듯 최근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술로 망 분리가 꼽히고 있다. 사실 물리적인 망 분리는 크게 보면 그 장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보안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고 PC 자체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서로 침략하거나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 분리는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물리적 망 분리와 한 대의 컴퓨터의 외부 망구와 내부 망 영역을 구분하는 논리적 망 분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물리적 망 분리는 내부 망을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용 PC와 외부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용 PC를 별도로 둬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높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은 큰 편이다. 반면 동일한 시스템에서 내부 망과 외부 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분하는 논리적 망 분리는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자칫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PC가 많은 경우 유지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망 분리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은 지난 2월 18일 이후로 대부분 망 분리를 도입한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망 분리가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망 분리도 보안의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실 치명적인 기업 정보의 외부 유출은 외부의 해킹보다는 내부의 어떤 의도된 유출로 인해서 많이 정보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망 분리가 자료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물리적으로 내부망 PC와 외부망 PC를 분리해 사용하더라도 업무상 내외부 PC 간 자료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현재로서는 망분을 하셔도요, 업무용 라인에다가 USB를 꽂으면 그 통제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USB에 대해서 보안 점검 얼마나 자주 하시며 USB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요, USB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이메일이 문제예요. 이메일이 여러분 내부 것만 쓰지는 않잖아요. 외부와 교류도 하고 외부도 받잖아요. 결국 그거는 철저한 100% 망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보안 과제는 최근 늘고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술이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워크는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로 기업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 코드 전파는 물론 내부 정보 유출 위험도 커졌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개인이 24시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모바일 오피스의 보안 관리를 위해 대두되는 기술이 MDM 기술이다. MDM 기술은 정확히 어떤 보안 기술일까? MDM, 약자를 따지면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직원들한테 단말기를 배포를 해줘요. 배포를 해주면은 분명히 이 단말기 안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보안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MDM 기술은 주로 원격으로 조정되는데 데이터 유출 방지는 물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스크린
사진 캡처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특정 지역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MDM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로 사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에 놓였을 때는 위치 추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고 데이터 삭제로 기업 보안을 지켜내기도 한다. 이런 MDM 기술은 기업 자체 내에서 배포한 스마트폰을 쓰는 금융사나 반도체 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보안 기술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가 언급되기도 한다. MDM 솔루션은 모바일 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적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현재 금융권을 선두로 공공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의 제조업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기업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출입 통제 시스템과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DM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 보안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뚫기 위한 창과 그것을 막기 위한 방패. 사이버 세계에서 불법 해킹과 보안은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다. 그렇다면 해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 한 보안 전문가들이 자체 개발한 불독화 기술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석을 적용한 대상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불독화 기술은 말 그대로 해커가 아무것도 읽지 못하게 방어하는 기술을 뜻한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때 이런 모습을 띱니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로 알려진 불독화 기술 발표는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었다. 예, 이게 불독 적용 성공 메시지입니다. 원래 불독화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학계나 언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커들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해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전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킹을 막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죠. 따라서 해킹을 막는 게 아니라 해커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놔두지만 해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해커를 속이기 위한 그런 기술로 제품의 어떤 구성을 했고요.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불독 기술은 해커들이 침입해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로 원격 접속을 통해 악성 코드 유포까지 막는다는 것. 실제로 한 코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의 코드를 확인해 봤더니 코드 값이 제로로 기록됐다. 불독화 기술이 구현된 상태였던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행위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들어오는 행위고 해커에 의해서 조정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탐지를 해내거나 막는 기술이죠. 이 보안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용자의 모니터가 해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내 컴퓨터의 화면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화면 해킹에 정면 대응하는 보안 기술인 셈. 외부 침입자와 내부 이용자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입자에게는 가짜 파일을 내주는 식으로 방해를 줄 수 있지만 사내 직원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탄생되는 격이다. 사실은 이제 해커를 속이는 기술이 현재는 이제 아까 그 행위를 찾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불가능하다는 개념을 좀 더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처럼 보안의 기술을 이거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보안 연구라든가 국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그에 대한 보안 예산이라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 파일에 보면 IP 어드레스는 나오잖아요.
불독 기술. 사이버 세계의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지난 3.20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 각종 사이버 해킹 사고 때마다 범죄 분석의 중심이 된 곳이다. 지난 2012년에는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 경수로의 핵폭발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당을 검거했는가 하면 개봉 중인 영화를 유포한 네티즌을 검거하는 일까지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핵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에게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선 그 과거에 사이버 공격들은 디도스 공격처럼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피해에 그쳤다면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기업 제2전산망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유출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피해의 그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센터입니다. 그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굵직한 사건을 비롯해 개개인의 사이버 사건 접수까지 합치면 이곳의 인력은 1년 내내 불가동돼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건 접수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으셔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대응센터의 인력은 총 25명.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수사하는 전문 인력단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사이버 보안의 개선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기업의 인식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설마 나한테도 그런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까라는 소극적인 인식과 대응에 그치는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나한테도 언제든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그리고 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세상은 물리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현실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보안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모든 것은 사용자, 이용자 개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과 기업의 의식 전환이 없다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해킹에 따른 손해보험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12년에는 1조 원을 찍었다. 잠재적 손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전에 사이버 보안을 지키겠다는 관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엇이 사이버 세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인지 IT 강국 한국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